살을 내는 듯한 강바람이 검은 수면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으나 장씨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그뮨밤.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은 거칠게 엮은 대나무 바구니를 부여잡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서는 곤히 잠든 어린 생명이 세상의 비정함을 모른 채 색색거리며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평온한 숨소리가 오히려 장씨의 가슴을 쇠망치로 내려치듯 쿵쿵 울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 속에 웅크린 갈대숲뿐이요,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거친 심장 소리와 강물의 낮은 울음소리뿐이었다. 장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핏발선 눈으로 강물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내 죄가 아니다. 타고난 내 팔자가 기박한 탓이니 원망하려거든. 너를 낳고 일찍 죽어버린 내 어미를 원망하거라. 그녀는 주문처럼 중얼거리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아 억지로 독한 마음을 먹고 바구니를 차가운 강물 위로 밀어 넣었다. 바구니가 물에 닿자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정적을 깨는 천둥소리처럼 장씨의 귓가를 때렸다. 강물은 기다렸다는 듯 검은 아가리를 벌려 바구니를 받아들였고, 빠른 유속에 휘말린 바구니는 순식간에 나루터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장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전율을 느꼈는데, 이는 자신의 친아들 칠성에게 전해질 가문의 재산과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처 소생인 명길이 살아있는 한 서모인 자신과 칠성은 언제나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악귀로 만든 것이었다. 바구니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자 장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듯 나루터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로는 강물만이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으나 그 물결 아래에서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았고 땅은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 명기를 태운 바구니가 강중심부로 흘러가 급류에 휩쓸리려던 찰나, 갑자기 강물이 거대한 짐승이 몸부림치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순리대로라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마땅한 물길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가로막힌 듯 멈칫하더니 이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 한가운데에서 소용돌이가 일며 물살이 거꾸로 치솟았고, 죽음의 문턱으로 향하던 바구니는 그 불가사의한 힘에 이끌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람마저 방향을 바꾸어 불어대니 이는 마치 천지신명이 노하여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처럼 보였다. 바구니는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은 채 둥실 떠서 장씨가 밀어넣었던 바로 그 나루터의 갯버들 아래로 미끄러지듯 돌아왔다. 한편 최진사는 그날따라 흉몽에 시달리다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선친이 나타나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집안의 기둥이 물에 젖고 있는데 가장인 내 놈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이 오느냐 라고 꾸짖었기 때문이었다. 최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자리를 보니 아내 장씨가 보이지 않아 의아함을 느꼈다. 창호지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려는 기미가 보였으나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는 밖으로 나섰는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새벽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져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강가로 옮겼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나루터에 갈 이유가 없었으나 꿈속 선친의 호통이 귓가에 생생하여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강가는 정막 강산이었고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선계와 인간계의 경계가 흐려진 듯 몽환적이었다. 최진사가 나루터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갯버들 가지에 걸려있는 낯익은 물체가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집 광에 있어야 할 대나무 바구니였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최진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비비며 다급하게 물가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덮은 포대기를 걷어내자 그곳에는 자신의 금지옥엽 같은 아들 명길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볼은 차가운 강바람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보송보송한 상태였다.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끔찍한 상상 때문이기도 했다. 어찌하여 이 아이가 강물 위에 떠 있었단 말인가? 누군가 억지로 버리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진사의 머릿속에 아내 장씨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으나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끔찍한 의심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명기를 품에 안아 올리는 순간 바구니 밑바닥에 걸려있는 푸른색 옷감 조각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은 분명 장씨가 즐겨 입던 저고리의 옷고름과 같은 색이었다. 최진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통함을 억누르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유유히 아래로 흐르고 있었지만 최진사는 방금 전까지 이 강물이 역류하여 자신의 아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젖지 않은 바구니와 곤히 잠든 아이의 모습에서 천우신조가 있었음을 막연히 느낄 뿐이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헤아려 해도 하늘이 굽어 살피시는 목숨이로구나. 내 오늘 이 일은 묻어두겠지만 하늘이 지켜보는 한 죄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진사는 명기를 안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눈빛은 전과는 달리 매섭게 변해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막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고 있던 장씨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발소리에 숨을 죽였다.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최진사의 품에 안겨있는 멀쩡한 명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귀신인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분명 내 손으로 강물에 떠내려 보냈거늘 어찌하여 저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단 말인가? 장씨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늘이 자신의 악행을 지켜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최진사는 방문을 벌컥 열지 않고 그저 갯마루에 서서 방 안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자고 있소? 내 오늘 새벽 강가에 나갔다가 하늘이 내려준 귀한 보물을 다시 주워왔소. 우리 명길이가 어찌된 영문인지 강가에 있더구려. 필시 밤손님이나 짐승이 물어다 놓은 것이겠지만 하늘이 돌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뼈가 있었고 장씨는 이불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했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조여왔다. 이 기이한 사건 이후 최진사 댁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명길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으나 그날 밤의 기억은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장씨를 피하게 되었고 장씨 역시 명길을 볼 때마다 죄책감보다는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가 명길이 가진 알 수 없는 신비한 힘 때문이라 여겼고 유물 같은 아이를 집안에 두었다가는 언젠가 자신과 친아들 칠성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얼었던 강물이 풀렸지만 최진사 댁의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최진사는 명기를 더욱 각별하게 보살폈으나
바깥딜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질수록 명길은 무방비 상태로 장 씨의 은밀한 학대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장 씨는 직접적인 손찌검보다는 밥을 굶기거나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히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명길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결코 울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과 침착함으로 상황을 견뎌내었다. 이는 마치 그날 밤 강물이 그에게 가르쳐준 생존 본능과도 같았다. 어느 날 마을의 늙은 무녀가 최진사 댁 앞을 지나다 멈칫하더니 대문을 향해 기이한 말을 내뱉었다. 집안에 용이 웅크리고 있는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숨통을 조이려 하는구나. 물이 살린 목숨은 불로도 태우지 못하는 법.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 소리를 들은 장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인을 시켜 무녀를 쫓아냈으나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물이 살린 목숨. 그 말은 명길이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음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장 씨에게는 칠성의 앞길을 막을 가장 큰 장애물이 명길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예언과도 같았다. 명길이 6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물을 좋아했다. 다른 아이들이 강가에 가기를 꺼릴 때에도 명길은 홀로 나루터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마치 강물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고 물결의 움직임 속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는 듯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진사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과 비장함을 느꼈다. 명길아, 강물이 그리도 좋으냐? 최진사의 물음에 어린 명길은 고개를 돌려 맑은 눈망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답했다. 네, 아버님. 강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품어주니까요. 그 대답을 들은 최진사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명길은 총명한 소년으로 성장했으나 그와 비례하여 장 씨의 칠성에 대한 편애와 명길에 대한 핍박도 날로 심해졌다. 칠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오만하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났고 형인 명길을 하인 부리듯 대했다. 형님, 내 연이 나무에 걸렸으니 올라가서 가져오시오. 칠성의 당당한 요구에 명길은 군말 없이 나무에 올랐으나 장 씨는 혹여나 명길이 떨어져 칠성을 다치게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명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조심하지 않고 뭐 하느냐. 내 동생 머리 위에라도 떨어지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그녀의 눈에는 나무 위에 매달린 명길의 안위 따위는 없었다. 이러한 차별과 냉대 속에서도 명길은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서당 훈장님은 명길의 글 읽는 소리가 청아하고 그 뜻풀이가 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장 씨의 질투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녀는 칠성이 명길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명길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라도 나아가게 되면 집안의 모든 권한이 그에게 넘어갈 것을 두려워했다. 저 녀석의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훗날 큰 화가 될 것이다. 장 씨는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십수년 전 강가에서의 살해보다 더 치밀하고 잔혹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 명길은 홀로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머릿속에 박혔으나 그의 마음은 책 속에 있지 않고 창밖의 달빛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위해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명길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장독대가 유난히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흘리고 간 눈물처럼,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서글픈 이슬처럼 보였다. 그 시각 장 씨는 자신의 방에서 칠성을 무릎에 앉히고 속삭이고 있었다. 칠성아,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 저 천한 것에게 뺏겨서는 안 될 귀한 것들이 내게는 너무나 많단다. 어미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네 앞길을 틔워줄 테니 너는 그저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그러나 칠성은 하품을 하며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어머니, 형님은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왜 그리 미워하십니까? 그냥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철없는 아들의 말에 장 씨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그냥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살려면 그놈이 없어져야 한단다. 장 씨의 집착은 이미 모성애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다. 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그날 밤처럼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명길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감은 눈앞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 치던 검은 물결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공포. 차가운 물의 감촉이 다시금 그를 감싸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물결이 그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를 보호하려는 듯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다. 명길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구십니까? 저를 지켜주는 분이. 그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오직 밤바람 소리뿐이었으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던 어린아이 명길은 헌원장부의 기고를 갖춘 소년으로 자라났다.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 수없이 많은 계절이 오고 갔으나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은 장씨가 낳은 차남 칠성이 독차지하여 호의호식하고 있었고 정작 장자인 명길은 찬바람이 드나드는 행랑채 구석방으로 밀려나 하인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장씨는 겉으로는 명길을 아들로 대우하는 척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뱀처럼 교활하고 집요하게 그를 옥죄었다. 그녀는 명길에게 좋은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혔고 기름진 쌀밥 대신 잡곡이 섞인 거친 밥을 주며 너는 몸에 열이 많아 찬 것을 먹고 거칠게 입어야 건강하다는 핑계를 대곤 했다. 어린 명길은 그것이 계모의 배려가 아닌 학대임을 일찌감치 깨달았으나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묵묵히 그 처우를 받아들였다. 장씨의 학대는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정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더욱 악랄해졌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가축이 병들면 그녀는 을의 명기를 노려보며 혀를 찼다. 추, 강물 귀신이 붙어 돌아온 아이가 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죽을 운명을 거스르고 살아났으니 그 애군이 죄다. 우리 칠성이와 집안으로 튀는 게야. 그녀는 하인들이 듣는 곳에서 보란듯이 이런 말을 흘렸고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 사이에 명길이 재수 없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다. 명길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물귀신 자식이라 놀려댔다. 그럴 때마다 명길은 입술을 꾹 깨물고 주먹을 쥐었으나 결코 눈물을 보이거나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라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는 인내의 세월이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쳤다. 칠성은 뜨끈한 온돌방에서 꿀물에 적신 떡을 먹으며 뒹굴고 있었으나 명길은 갱겹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산으로 탱감을 구하러 가야만 했다. 장씨는 산의 대장부가 추위를 타서야 쓰겠느냐. 네 동생은 몸이 약하니 네가 나무를 해오너라며 지게를 떠밀었다. 산길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고 칼바람은 명길의 살을 내는 듯했다. 그러나 명길은 원망 대신 낫을 굳게 쥐고 나무를 베었다. 기이하게도 그가 가는 길목마다 산짐승들이 나타나 길을 터주듯 눈을 다져놓은 흔적이 보였고 거센 바람도 그가 나무를 할 때면 잠잠해지곤 했다. 마치 자연 만물이 억울한 소년의 사정을 알고 그를 돕는 듯 명길의 지게는
언제나 질 좋은 참나무 장작으로 가득 채워졌다. 명길이 산에서 내려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부엌으로 들어서면 늙은 참모가 몰래 숨겨둔 따뜻한 누룽지 덩어리를 쥐어주곤 했다. 도련님, 이 불쌍한 것을 어찌할꼬 마님 눈을 피해 얼른 드시옵소서. 참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10수년 전 최 진사가 강가에서 명길을 데려온 날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증인이었다. 명길은 참모의 거친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할멈, 걱정 마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누룽지 맛이 칠성이가 먹는 꿀떡보다 100배는 더 달고 맛있으니 슬퍼 마시오. 명길의 의젓한 태도에 참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 속에서도 빛나는 명길의 눈동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고했다. 한편 칠성은 장씨의 과잉보호 속에서 제멋대로인 망나니로 자랐다. 서당에 가서도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내기, 장기나 두며 시간을 허송하기 일쑤였으나 장씨는 훈장에게 뇌물을 바치며 칠성의 행실을 덮기에 급급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서책을 읽다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책을 마당으로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에이, 이따위 글을 읽어서 무엇 한단 말인가. 어머니, 나는 과거고 뭐고 다 실소.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장씨는 뛰어나와 칠성을 달래며 밖으로 나갔다. 그때 마당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명길이 칠성이 버린 책을 조용히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형님은 그게 그리도 좋소? 걸음지고 밭이나 갈 팔자에 글은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오? 명길은 동생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품에 안으며 나지막이 답했다. 사람이 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했다. 네가 버린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성현의 말씀이니 내 소중히 간직하마. 칠성은 명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품에 압도되어 순간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분하다는 듯 발을 구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명길은 달빛을 등불 삼아 칠성이 버린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먹과 종이가 없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익혔고 한 번 본 글귀는 절대로 잊지 않는 총명함을 발휘했다. 그의 학문은 스승 없이도 날로 깊어졌으니 이는 고난이 그를 단련시킨 결과였다. 그러던 중 최 진사 댁에 큰 사건이 발생했다. 최 진사가 아끼던 고려청자 매병이 산산조각이 난 채 발견된 것이다. 그 도자기는 가문의 보물로 최 진사가 벼슬길에 오를 때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귀한 물건이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칠성이었다. 방 안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도자기를 깨뜨린 칠성은 사색이 되어 장씨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어떡해요? 아버지가 알면 저를 죽이려 하실 겁니다. 장씨는 파랗게 질린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노려보았다.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라.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뒤집어쓸 허수아비가 있지 않느냐. 최 진사가 외출해서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장씨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명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대감,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명길이 저 아이가 제 어미의 폐물을 훔쳐 달아나려다 저 귀한 도자기까지 깨뜨렸습니다. 장씨의 거짓 고변은 청산유수와 같았다. 그녀는 미리 명길의 방에 싸구려 놀이개 몇 개를 숨겨두고 그것을 증거라며 내밀었다. 최 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명길을 향해 호통쳤다. 네가 정녕 그 짓을 했단 말이냐.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길렀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명길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곁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복 동생 칠성의 눈빛을 보았다. 칠성의 눈에는 공포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만약 자신이 사실을 말한다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고 아버지는 배신감에 몸져 누울지도 모를 일이었다. 명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님, 소자가 부덕하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변명 한마디 없이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회초리를 들어 명길의 종아리를 내리쳤다. 살이 터지고 피가 맺혔으나 명길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매질이 계속될수록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이 아이의 눈빛은 도둑의 눈빛이 아니다. 어찌하여 변명조차 하지 않는가? 그러나 눈앞의 증거와 아내의 통곡에 가려 그 의심은 곧 묻히고 말았다. 그날 밤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이끌고 명길은 절뚝거리며 강가로 향했다. 십수년 전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나루터였다. 밤하늘에는 무심한 달이 떠있고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명길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차라리 그때 강물에 휩쓸려 갔더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을. 그의 눈물이 강물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명길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소리가 있었다. 참아라, 견뎌라. 물은 바위를 뚫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것은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자연의 위로였을까? 명길은 강물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그래, 내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저 사악한 모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살 것이다. 살아서 반드시 내 결백을 증명하고 가문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명길은 더욱 입을 닫고 그림자처럼 지냈다. 장씨는 명길이 기가 꺾였다고 생각하여 안심했으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명길은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밤이면 남몰래 읍내의 서책방을 드나들며 동량 공부를 시작했다. 서책방 주인은 명길의 남루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범한 식견에 감탄하여 기꺼이 책을 빌려주었다. 명길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세상을 보는 눈 또한 넓어졌다. 그는 단순히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장터의 상인들에게 셈법을 배우고 농부들에게 농사짓는 이치를 배우며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우쳐 나갔다. 세월은 다시 흘러 과거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인재를 뽑기 위해 전국에 방을 붙였고 최진사 댁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다. 장씨는 칠성을 과거에 급제시켜 가문을 빛내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야망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전국의 용하다는 선생을 초빙하고 보약을 지어 먹이며 칠성을 뒷바라지했다. 그러나 칠성은 공부의 뜻이 없었고 실력 또한 형편없었다. 반면 명길은 백감을 하러 간 산속 바위 위에서 혹은 밭을 갈던 둑길에서 틈틈이 외워둔 경전을 되새기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최진사에게 과거를 보러 가겠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서자 아닌 서자 취급을 받는 자신이 과거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회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마을을 지나던 한 도승이 최진사 댁에 들러 물 한 모금을 청했는데 마당을 쓸고 있던 명길을 보고는 대뜸 최진사를 청해 말했다. 이 댁에 귀한 인재가 숨어 있구려. 진흙 속에 묻힌 옥석을 알아보지 못하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요. 최진사는 그 말이 칠성을 두고 하는 말이라 착각하고 기뻐했으나 도승의 시선은 묵묵히 마당질을 하는 명길에게 머물러 있었다. 도승이 떠나고 난 뒤 최진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칠성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던 그는 문득 명길이 밤마다 흙바닥에 글씨를 쓰던 모습을 떠올렸다. 최진사는 그날 밤 몰래 명길의 방을 찾았다. 호롱불 하나 켜지 않은 냉방에서 명길은 달빛에 의지해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최진사는 헛기침하며 방으로 들어섰고 명길은 황급히 책을 숨기며 일어섰다. 아버님,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최진사는 명길의 손에 들린 책을 빼앗아 펼쳐보았다. 그것은 칠성이 예전에 버렸던 너덜너덜해진 논어였다. 책의 여백마다 깨알같이 적힌 주석과 감상들은 명길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최진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과거를 보고 싶으냐? 명길은 잠시 주저하다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소자 비록 죄인의 몸이 오나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은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나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맥박치고 있었다. 가거라. 한양으로 가거라. 내 너를 지원해 주마. 이 대화는 장 씨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은밀히 이루어졌으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었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장 씨의 신복 하녀가 사색이 되어 안채로 달려갔다. 소식을 전해 들은 장 씨의 얼굴이 앞귀처럼 일그러졌다. 무엇이라 그놈이 과거를 보러 간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며 7.8기에 온 명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최후의 도깨두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십수년 전 강가에서의 그날 밤보다 더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듯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양으로 떠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최진사 댁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기이한 고요가 감돌았다. 마당에 늙은 감나무 까치밥을 쪼아먹던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고 처마 밑의 풍경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댕그랑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최진사는 아들 명길이 과거 길에 오르는 것을 대견해하며 가문의 보검과 노잣돈을 넉넉히 챙겨주었으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 씨의 눈매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살모사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십수년 전 강가에서 실패했던 살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야말로 명길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 칠성이 영영 음지의 이끼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장 씨는 밤새 뒤척이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명길을 영원히 매장할 끔찍한 계획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못 보게 막는 수준이 아니라 명길에게 씻을 수 없는 폐륜의 낙인을 찍어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악랄한 계략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장 씨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온화한 미소를 띠며 사랑방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레 빚은 약주와 안주상이 들려 있었다. 도련님, 그동안 서모로서 내가 모질게 대했던 것을 용서하시오. 내 비록 배 아파 낳지는 않았으나 자식이 먼 길을 떠난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구려. 이 술은 도련님의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내 손수 빚은 것이니 부디 아버님과 한 잔 나누며 회포를 푸시지요. 장 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명길은 갑작스러운 장 씨의 호의가 의심스러웠으나 떠나는 마당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공손히 예를 갖추며 상을 받았다. 최진사 역시 아내의 개과천선에 크게 기뻐하며 명길에게 술을 따르라 명했다. 명길이 두 손으로 공손히 따르는 술잔을 받아든 최진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그러나 비극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술을 마신 지 채 반식경도 지나지 않아 최진사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최진사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고 사랑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길이 놀라 아버지의 맥을 짚고 등을 두드리는 사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 씨가 하인들을 이끌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쓰러진 남편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명길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천하의 패류나 놈. 네가 기어이 아비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드는구나. 내가 내 진보다리에 수상한 약포가 있는 것을 보고 의심했거늘. 설마 비상, 비섬을 탔을 줄이야. 장씨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명길의 짐을 뒤졌고 미리 장씨가 심어둔 비상 봉지가 명길의 옷가지 사이에서 툭 튀어나왔다. 명길은 억울함에 치를 떨며 외쳤다. 어머니,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십니까? 소자는 결코 아버님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몸부림치던 최진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명길의 짐에서 나온 독약을 보고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으로 최진사는 그만 혼절하고 말았고 장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했다.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광에 가두어라. 내 날이 받는 대로 관아에 고발하여 능지처참을 시킬 것이다. 명길은 거칠게 저항했으나 건장한 머슴 서넛이 달려드는 통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는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나가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대답 없는 밤하늘에는 먹구름만 잔뜩 몰려오고 있었다. 명길이 갇힌 곳은 강가에 인접한 허름한 곡식 창고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명길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피눈물을 흘렸다. 하늘이시여, 십수년 전 강물에서 저를 살리신 뜻이 고작 존속살의 범에 누명을 쓰고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밖에서는 칠성이와 장씨가 희희낙낙하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저놈은 죽은 목숨이고 아버지의 재산은 다 제 것이 되겠군요. 그렇고 말고. 네 아버지는 독 기운이 약해 며칠 앓다 일어나실 테지만 그때쯤이면 명길이는 이미 형장의 이슬이 되어 있을 게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명길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튼튼한 참나무 문과 쇠창살은 그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가 아니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폭우는 순식간에 마당을 물바다로 만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굶주린 야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강가는 삽시간에 수위가 불어났고 명길이 갇힌 창고 바닥으로도 흙탕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차오르는 물은 명길의 발목을 적시더니 이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명길은 공포보다는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물은 어린 시절 자신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 강물이었다. 물이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물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창고 밖에서는 둑이 터질 것 같다며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장씨와 칠성 역시 귀중품만 챙겨 높은 곳에 있는 별채로 피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르자 낡은 창고의 흙벽이 물기를 머금고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 쪽 벽면이 무너져 내렸고 거센 물살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명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물살에 몸을 맡겼다. 묶여있던 오랏줄은 물에 불어 느슨해졌고 그는 사력을 다해 밧줄을 풀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폭우와 어둠이 그의 탈출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안채로 달려가 장씨의 목을 조르고 싶었으나 지금 나타나면 다시 잡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았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주시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마당 한 구석을 비추었는데 그곳에는 장씨의 신복 하인인 개똥이가 비를 맞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땅에 파묻고 있었다. 명길은 숨을 죽이고 개똥이 쪽으로 기어갔다. 빗소리에 발소리가 묻혀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
개똥이가 파묻고 있는 것은 작은 항아리였다. 하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다. 명길은 빗물에 젖은 흙을 맨손으로 파헤쳤다. 항아리 안에는 장씨가 남편에게 먹이고 남은 독약 가루와 약재상에게서 독약을 구매한 거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장씨는 혹시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하늘이 내린 비가 땅을 무르게 하여 명길이 그것을 발견하게 만든 것이었다. 명길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을 품에 안았다. 이것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관아에 가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칫했다. 지금 관아의 간들, 고을 사또와 내통하고 있는 장씨가 돈으로 매수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 순간 거센 물살이 안채 마당까지 들이닥쳤고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가문의 위패와 족보함이 명길의 눈에 들어왔다. 장씨와 칠성은 제 목숨 건지기에 바빠 조상의 위패가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유교 사회에서 위패를 잃어버리는 것은 가문의 멸망이나 다름없었다. 명길은 갈등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일지언정 가문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다. 명길은 경류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살이 그의 몸을 강타했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헤엄쳐 위패함을 건져 올렸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랑채의 높은 다락방, 아버지가 평소에 귀중품을 두는 곳에 젖은 위패와 족보를 안전하게 올려두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했다. 아버님, 소자 불효를 저지르고 떠납니다. 허나 이 위패가 무사한 것을 보신다면 소자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명길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증거가 담긴 항아리를 소중히 품에 안고 빗속을 뚫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뒤에서는 최진사 댁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왔으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물은 범람하여 마을을 덮치고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명길이 가는 길 앞에 물은 양옆으로 갈라지듯 얕아져 그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었다. 이는 십수년 전 바구니를 역류시켜 그를 살렸던 그 신비한 조화와 다름없었다. 명길은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하늘에 맹세했다. 내 살아서 돌아오리라. 금에 환영하여 이 썩어빠진 누명을 벗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떨어진 정의를 다시 세우리라. 그의 눈빛은 번개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날이 밝고 비가 그치자 최진사 댁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물이 빠진 뒤 하인들은 명길이 갇혀있던 창고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라 보고했다. 장씨는 쾌재를 불렀다. 하늘이 도왔구나. 그놈이 시체도 못 찾게 떠내려갔으니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겨우 정신을 차린 최진사는 명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지만 눈앞의 증거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때 하인이 사랑채 다락에서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보존된 위패와 족보함을 발견하여 가져왔다. 최진사는 깜짝 놀랐다. 간밤의 홍수에 안채의 가재 도구까지 다 떠내려갔는데 어찌 이것만 무사하단 말인가. 게다가 한 밑에는 명길이 쓰던 찢어진 옷자락이 깔려 있었다. 최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페류나가 아비를 죽이려던 놈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홍수통에 조상의 위패를 지킨단 말이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진사의 뇌리에 깊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는 장씨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패물을 찾느라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을 뿐 가문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최진사는 묵묵히 명길의 옷자락을 쥐고 눈물을 삼켰다. 아들이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명길이 폐륜을 저지르고 천벌을 받아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최진사 댁의 비극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명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빨랐다. 그는 집신이 닳아 발바닥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고 배가 고프면 찬뿌리를 캐먹으며 버텼다. 품속의 항아리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였다. 산길을 넘고 물길을 건너는 동안 명길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더 큰 뜻을 품게 되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는 단순히 가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굽은 것을 바로 펴고 탁한 것을 맑게 하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가 넘는 문경세제 고갯마루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그 안개 너머로 어렴풋이 한양의 성곽이 보이는 듯했다. 이제 소년 명길은 죽고 시련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산의 명길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장씨는 명길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칠성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칠성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뇌물을 써서라도 칠성을 관직에 앉힐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묻으려 했던 진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났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하늘과 물의 비호를 받으며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아기는 결코 그 그물 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노자의 말씀처럼 인과응보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었다. 한양의 봄은 화려했으나 명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향을 떠난 지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명길은 낮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밤에는 주경야독하며 와신상담의 세월을 보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던가. 명길은 마침내 대과의 장원 급제하여 임금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어전에서 임금이 소원을 묻자 명길은 엎드려 아뢰었다. 전하, 소신에게는 고향에 풀지 못한 원통한 사연이 있사옵니다. 하오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공적인 힘을 쓸 수는 없는 법. 다만 남쪽 지방의 탐관오리를 감찰하고 백성의 고충을 살피는 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려주신다면 나라실과 더불어 가문의 억울함 또한 법도에 맞게 다스리고 오겠나이다. 임금은 명길의 고든 기계와 충심을 높이사 마패와 유척을 하사하며 그를 충청 가명의 암행어사로 제수하였다. 명길은 마패를 품에 안고 남쪽으로 향하는 말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3년 전 비 내리는 밤 억울하게 쫓겨나던 소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리빨 같은 기상과 백성을 굽어 살피는 인자함을 동시에 지닌 진정한 목민관의 눈빛이었다. 한편 최진사 댁의 사정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했으나 속은 퇴사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명길이 사라진 후 장씨는 눈의 가시가 없어졌다며 쾌재를 불렀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친아들 칠성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물귀신이 된 명길이 나타나 자신의 발목을 잡고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형님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칠성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자 장씨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았으나 백약이 무효했다. 결국 그녀는 이것이 억울하게 죽은 명길의 원혼 때문이라 굳게 믿게 되었고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다. 집안 곳곳에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었고 굿하느라 탕진한 재물로 인해 곳간은 비어가고 있었다. 최진사는 아들의 병세와 집안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 이미 기세등등한 장씨의 광기를 막을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가끔 사랑채 다락에 보관된 명길의 젖은 옷자락을 꺼내보며 죽은 줄로만 아는 장자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눈물 짓곤 했다. 명길이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너덜너덜한 헌옷을 입고 상투가 흐트러진 거지. 행색으로 위장한 채 주막에 들렀다. 주막 평상에 앉아 국밥을 시키니 옆자리에 농부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씨 최진사 양반댁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나 몰라. 오늘 밤에 또 큰 굿을 한다지. 그러게 말일세. 본처 자식을 그리 모질게 죽이더니 그 원혼이 씌어 작은 아들이 미쳐가고 있다지 않는가.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명길은 묵묵히 국밥을 떠넘기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백성들의 민심은 이미 천심을 잃고 있었다. 장씨의 악행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명길은 국밥 그릇을 비우고 일어서며 품속의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냉철한 심판을 내릴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오늘 밤이다. 묵은 빚을 청산하고 뒤집힌 하늘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어둠이 내리고 최진사 댁 마당에는 대낮처럼 밝은 횃불이 켜졌다.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진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녀가 작두 위를 춤추듯 오가며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장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단 앞에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저 흉측한 원기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 칠성이를 살려주옵소서. 내 돈은 얼마든지 내겠나이다. 병색이 완연한 칠성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몸을 떨고 있었다. 구판의 열기가 고조되자 무녀는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접신한 듯 기괴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차가운 물속이 춥고 외롭구나. 나를 죽인 자가 누구냐? 내 자리를 뺏은 자가 누구냐? 무녀의 호령의 장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에 머리를 쳐박았다. 그때 구판 구석에서 구경하던 하인 개똥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도련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독약 항아리를 묻은 건 마님 명령이었습니다요. 구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씨는 벌떡 일어나 개똥이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내 놈이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씨와 개똥이에게 쏠렸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밤하늘을 갈랐고 구판의 징소리를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횃불을 든 역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마당을 에워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다. 그 혼란 속에서 헌옷을 벗어던지고 관복을 갖춰 입은 명길이 위풍당당하게 걸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그 빛나는 위용의 장씨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암행어사라니? 이 시골 구석에 웬 어사란 말이냐? 장씨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다가 관복을 입은 사내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뒤로 넘어갔다. 명길이 내 놈이 어찌 살아서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전처의 아들이 살아서 그것도 왕의 특명을 받은 어사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명길은 차가운 눈빛으로 장씨를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하였다. 네가 지은 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스며건을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명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만들었다. 최진사는 방문을 열고 나오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명길아, 네가 정녕 살아있었단 말이냐. 최진사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명길은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불효자 명길,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부자의 상봉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도 잠시, 명길은 다시 냉철한 어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벌벌 떨고 있는 개똥이를 불러내었다. 너는 3년 전 홍수가 나던 밤, 마당 구석에 무엇을 묻었느냐?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혀를 뽑아 엄히 다스릴 것이다. 개똥이는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머리를 태웠다. 아이고,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시키셔서 독약이 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지요. 명길은 미리 준비해온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3년 전 빗속에서 파내었던 흙 묻은 항아리와 약재상에게서 입수한 거래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 항아리 안에 든 것이 비상이요. 이 장부에는 장 씨가 독약을 구매한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명길이 증거물을 들이밀자 장 씨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발마려 들었다. 아니야, 모함이다. 저놈이 내가 굿하는 틈을 타서 조작한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녀의 발악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그러나 명길은 흔들리지 않고 약재상을 증인으로 불러내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 약재상은 장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며 자백했다. 소인이 돈에 눈이 멀어 마님께 비상을 팔았습니다. 쥐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설마 사람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요.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최진사는 비로소 아내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장 씨에게 다가갔다. 내 너를 믿고 집안의 안살림을 맡겼거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전처의 자식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나까지 독살하려 하고 누명까지 씌워? 내가 정령 사람이냐. 최진사의 절규는 피를 토하는 듯했다. 장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게 되자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제끼기 시작했다. 하하하. 그래, 내가 그랬다. 왜? 내 아들 칠성이가 저놈보다 못한 게 뭐냐? 저놈만 없으면 이 집안 재산도 벼슬도 다 우리 칠성이 것이 될 터인데 왜 늙은 영감이 끼어들어 일을 망치느냐 말이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악귀가 들린 듯했다. 명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장 씨를 바라보며 판결을 내렸다. 죄인 장 씨는 투기와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기고 살인을 교사했으며 무고한 이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 또한 가장을 독살하려 한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형틀에 묻고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공범인 하인 개똥이와 약재상 또한 함께 압송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장 씨를 포박했다. 장 씨는 끌려가면서도 명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놈, 네가 나를 죽이고 편히 살 것 같으냐.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악에 바친 외침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명길의 서늘한 기세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명길은 칠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칠성은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형님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명길은 칠성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칠성아, 너는 알고 있었느냐?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하고 아버님을 해하려 했던 것을. 칠성은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형님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성의 눈물은 비굴했지만 명길은 그 안에서 일말의 진심을 읽었다. 칠성은 그저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아이일 뿐이었다. 명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죄는 지은 자가 받는 법이다. 허나 너 또한 그 죄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앞으로 평생 참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소란이 가라앉고 밤이 깊어지자
최진사 댁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불안하고 음습한 정적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깨끗한 정적이었다. 명길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아버지 최진사와 마주했다. 최진사는 늙고 초라해진 얼굴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명길아,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 눈과 귀가 어두워 진주를 돌로 알고 독사를 품에 안고 살았구나. 너를 그토록 모진 세월 속에 방치했으니 내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최진사의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명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말라 있었다. 아버님, 자식이 어찌 아버지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늘이 저를 살려두신 것은 아버님을 다시 뵙고 못다 한유를 다하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 보내시고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명길의 말에 최진사는 소리내어 오열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명길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달빛은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아닌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관아에서는 장씨에 대한 국문이 열렸다. 명길이 직접 신문하지 않고 인근 고을의 수령에게 위임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장씨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는 곤장 100대를 맞고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형벌을 받았다. 이는 사형보다 더 가혹한 벌일 수도 있었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화려하게 살고자 했던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홀로 늙어 죽어가야 하는 운명은 지옥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개똥이와 약재상 또한 각각의 죄질에 따라 엄한 벌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호했고 최진사 댁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명길은 재판이 끝난 후 홀로 강가로 나갔다. 그가 태어난 곳이자 죽을 뻔했던 곳, 그리고 다시 살아난 곳. 나루터의 갯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강물을 굽어보고 있었다. 명길은 흐르는 물에 술 한 잔을 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하였소. 네, 이제 물의 이치를 가슴에 새기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소. 강물은 명길의 다짐을 듣기라도 한 듯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갔다. 그 물결 위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가문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일뿐이었다. 장씨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하늘은 무심하리만치 맑고 푸르렀다. 포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죄인을 실은 함걸에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다. 장씨는 산발한 머리에 칼을 쓰고 핏기 없는 얼굴로 함거 창살을 부여잡은 채 멀어지는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하듯 살았으나 이제 남은 것은 멸시와 조롱, 그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의 낙인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가락질했다. 천벌을 받은 개지.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독사를 품고 살더니 결국 제 독에 제가 당했구려. 사람들의 비난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장씨는 대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입가에는 허탈한 실소만이 맴돌았다. 모든 욕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깊고 어두운 회한의 구렁텅이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명길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서서 그 행렬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도취감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그저 긴 장마가 끝난 뒤
무너진 둑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처럼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곁에 서 있던 최진사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떨며 탄식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집안 단속을 잘못하여 너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을 악귀로 만들었구나. 명길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아버님, 지난 일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시지요. 이제 앙금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분을 용서한 것은 아니나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움 또한 마음의 짐이 되는 법이니까요. 명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수양에서 우러나온 관용이 배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길은 가장 먼저 사랑채에 웅크리고 있는 이복 동생 칠성을 찾았다. 칠성은 형이 자신을 내쫓거나 관아에 넘길 것이라 생각하여 공포에 질린 채 짐을 싸고 있었다. 명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칠성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먹였다. 형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 재주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머슴처럼 부려먹으셔도 좋으니 내치지만 말아주십시오. 칠성의 비굴한 모습에 명길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칠성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엄한 목소리로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일어나라. 네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나 방관한 죄 또한 가볍지 않다. 허나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다. 내 너를 내친다면 그것 또한 아버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가 아니겠느냐. 명길은 칠성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너는 학문에는 뜻이 없으나 셈이 빠르고 사람 사귀는 재주가 있지 않으냐. 앞으로는 헛된 벼슬 꿈은 버리고 집안의 농토와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거라. 나는 나라실로 바빠 집을 비울 날이 많을 테니 네가 아버님을 모시고 가문을 건사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벌이자 기회이다. 형의 뜻밖의 관용의 칠성은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들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평생 형님을 어버이처럼 모시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딴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무명 옷을 입은 채 새벽부터 밭에 나가 하인들과 함께 땀 흘려 일했다. 거만했던 눈빛은 겸손해졌고 게으르던 손발은 부지런해졌다. 형의 진심 어린 용서가 칠성의 다친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최진사 댁은 안정을 되찾았다. 명길은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조정으로 돌아가 승승장구하였다. 그는 형조 참판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결코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였으며 특히 계모나 서자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공정하고 따뜻하게 판결을 내렸다. 한 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서자가 찾아와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었다. 명길은 그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밤을 새워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끝내 진실을 밝혀내었다. 그가 내린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출신이 천하다 하여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며 적서의 차별이 인륜을 넘어설 수는 없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강자의 횡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 명판결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청천대 명길이라 부르며 칭송하였다. 어느 해 가을 명길은 벼슬에서 잠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나루터 강가에 정자를 짓는 일이었다. 그는 최고의 목수들을 불러 모아 지시했다. 화려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 다만 튼튼하게 지어 비바람에도 끄떡없게 하고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사방을 트이게 하라.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강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아담하지만
기품 있는 정자가 완성되었다. 명길은 정자의 이름을 회류정 회류팅이라 지었다. 물이 거꾸로 흘러 돌아왔다는 뜻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돌아왔던 자신의 기적을 기리는 동시에 빗나간 인심이 다시 본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 회류정의 현판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다. 늙은 최진사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정자에 올라 감격에 젖은 눈으로 강물을 바라보았다. 명길아, 이 강물이 너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내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것이다. 최진사는 명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명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때로는 경류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흐름으로 생명을 품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에 맞서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의 시련도 결국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잔치가 벌어졌다. 칠성은 직접 농사지은 맷살로 떡을 빚어 올렸고, 명길은 동생에게 술을 따라주며 우애를 다졌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담장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세월은 다시 유수처럼 흘러 10수년이 지났다. 최진사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고, 명길은 가문의 어른이 되어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그는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 회류정에 머물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선비들이 몰려들었고, 명길은 그들에게 단순히 글 공부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 흐르는 물과 같이 맑고 투명한 거울을 하나씩 지니거라. 그리하여 세상의 탁한 것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명길은 회류정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칠성의 손자이자 명길의 종손인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 강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명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 물은 산골짜기 작은 샘에서 시작하여 험한 바위를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 여기까지 왔단다. 그리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 세상의 모든 물과 하나가 되지.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옛날에 저 강물이 거꾸로 흘러 할아버지를 살려주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명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지. 하지만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자, 그리고 진심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단다. 그것이 바로 이 강물이 내게 가르쳐준 진리란다. 명길의 눈길이 강물 한가운데 옛날 그 소용돌이가 쳤던 곳에 머물렀다. 지금은 평온하기 그지없는 그 수면 아래에는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한 소년의 눈물과 그를 살려내고자 했던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정자 주변의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는 빗자루질 소리 같기도 했고, 평화로운 현재를 축복하는 노랫소리 같기도 했다. 명길은 눈을 감고 그 바람 소리와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회한마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듯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얻었다. 최진사 댁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명문가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 집안을 일컬어 적선지가, 지센지자, 필유여경 비여유챙이라 칭송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회류정을 찾아와 강물을 바라보며 명길의 이야기를 되새기곤 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반드시 빛은 찾아오며 거센 물결을 거스르는 진실의 힘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불변의 진리를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른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품은 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명길이 남긴 회류정의 현판만이 세월의 이끼를 덮어쓴 채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선은 물과 같아서 다투지 아니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며 마침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이룬다는 것을. 번외편, 마르지 않는 샘, 지독한 가뭄이었다. 하늘은 3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마치 달궈진 솥뚜껑처럼 뜨거웠고 배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하게 갈라져 신음하고 있었다. 명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신령스러운 강물조차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들이 앙상한 뼈처럼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강가에 세워진 회류정 회류딩만이 홀로 꼿꼿하게 서서 타들어가는 들판과 말라비틀어진 갯벌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 또한 흉흉해져 갔다. 곡간은 비었고 우물은 말랐으니 예의와 염치 대신 생존을 위한 본능과 날카로운 신경질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다 지쳐 이제는 서로를 탓하고 희생양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때에 조정에서 파견된 새 원님 박대식이 부임해왔다. 그는 풍수지리에 능하다고 자처하나 실상은 미신을 맹신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위인이었다. 박원님은 부임하자마자 기우제를 지낸답시고 백성들의 남은 고열을 짜내어 거창한 재단을 쌓았다. 그러나 아무리 구슬하고 돼지를 잡아 바쳐도 하늘은 야속하리만치 맑기만 했다. 조바심이 난 박원님은 용하다는 지관디관을 불러들여 그 까닭을 물었고 지관은 최진사택 쪽, 정확히는 명길이 세운 회류정을 가리키며 요설을 늘어놓았다. 사또, 저 정자가 문제이옵니다. 저곳은 본래 물이 거슬러 올랐던 기이한 터인데 정자가 그 기운을 누르고 있어 물길이 막히고 비구름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정자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쇠말뚝을 박아야 물길이 트일 것입니다. 그 얼토당토하는 말은 박원님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핑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덮고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명길의 기세를 꺾어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할 심산이었다. 다음 날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회류정으로 들이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으나 감히 관아의 서슬 퍼런 위세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7순이 넘은 노구의 명길이 정자 앞을 가로막고 섰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굽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10수년 전 암행어사로 출두하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정자는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요. 어찌 근거 없는 미신으로 백성의 쉼터를 헐려하시오. 명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울림이 있었다. 박원님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 위에서 명길을 내려다보았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는가? 지금 백성들이 목나 죽어가는 판국의 정자 따위가 대수냐? 내 놈이 이곳에 터줏대감 행세를 한다지만 내 눈에는 그저 물길을 막는 흉물일 뿐이다.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정자를 부수어라.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명길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쳤다. 멈추시오. 내 비록 벼슬에서 물러난 지 오래나 국법과 도리를 아는 선비로서 사악한 미신이 백성을 현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소. 사또께서 정녕 저 정자가 가뭄의 원인이라 믿으신다면 내게 사흘의 말미를 주시오. 내가 하늘의 뜻을 읽어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직접 정자를 허물고 내 목을 내놓겠소. 명길의 단호한 제안에 박원님은 잠시 주춤했다. 명길은 전직 형조 참판을 지낸 원로였기에 함부로 대하기 껄끄러운 데다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력으로 제압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사흘 안에 비가 올리 만무하니 그때 가서 명분을 가지고 처리해도 늦지 않으리라 계산했다. 좋다. 내 너의 헛된 명성을 봐서 사흘을 주마. 허나 그 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 정자는 물론이거니와 내 놈의 가문 또한 혹세무민의 죄를 물어 박살을 낼 것이다. 박원님은 코웃음을 치며 군사들을 물렸다. 약속한 사흘이 시작되었다. 명길은 회류정에 올라가 정자 한가운데 정자하고 눈을 감았다. 그는 음식을 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깊은 명상에 잠겼다. 사람들은 명길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 도수를 부리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명길이 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는 온몸의 감각을 열어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 강물에 떠내려가며 느꼈던 물의 흐름, 평생을 농부들과 함께하며 배운 바람의 냄새, 흙의 습기, 새들의 울음소리, 그는 그 모든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다. 첫째 날은 바람이 여전히 뜨거웠다. 둘째 날 저녁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셋째 날 새벽 회류정 처마 밑에 제비가 낮게 날며 불안하게 울어댔다. 그리고 서쪽 하늘 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 냄새가 맡아졌다. 명길은 확신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순환의 고리는 잠시 멈춘 듯 보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회류의 이치였다. 운명의 셋째 날 정오, 박원님이 의기양양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나타났다. 하늘은 여전히 쨍쨍했고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자, 늙은이,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하늘도 너를 버린 모양이구나.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비켜서라. 박원님의 호령에 포졸들이 도끼를 들어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다. 칠성 또한 늙은 형님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다. 형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이러다 형님까지 다치십니다. 그러나 명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박원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사또, 귀를 기울여 보시오. 오고 있소. 뭐가 온다는 말이냐. 헛소리 집어치워라. 박원님이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른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회류정의 기와지붕을 때리는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였다.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쨍쨍하던 햇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먹구름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흙냄새가 진동했다. 쿠르릉 쾅 천둥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이내 굵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비었다. 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며 치익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다. 비다, 비가 온다. 명길 어르신이 비를 불렀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말라 비틀어졌던 강바닥에는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박원님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쥐새끼처럼 젖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도끼를 든 포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명길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회류정 난간에 섰다. 시원한 빗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그는 박원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또, 보시오. 비는 정자를 헐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자연이 허락할 때 오는 것입니다.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은 하늘을 탓하고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비에 사또의 욕심과 아집을 씻어 보내시지요. 박원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강물은 다시 예전처럼 찰랑거리며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늦도록 잔치를 벌였으나 명길은 조용히 방에 누워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기력을 소진했다. 칠성이 형님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았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찌 비가 올 것을 아셨습니까? 명길은 희미하게 웃으며 칠성의 손등을 토닥였다. 칠성아, 나는 비를 부른 것이 아니다. 그저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읽었을 뿐이다.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주의 깊게 살피면 그 흐름이 보이는 법이다. 너도 이제 알게 될 게다. 명길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다. 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를 회류정이 보이는 곳에 묻어다오. 죽어서도 이 강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고 싶구나. 다음 날 아침, 명길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였다. 그의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졌으며 인근 고을의 선비들과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그를 회류정 뒤편 언덕,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신기하게도 그가 묻힌 자리에는 가뭄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작은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 샘물을 명길샘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박원님은 타막질을 계속하다가 암행어사에게 적발되어 파직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으나 최진사댁과 회류정은 더욱 번성하였다. 명길의 후손들은 그의 유지를 받들어 벼슬길에 나가서도 청렴결백을 잃지 않았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곳간을 열어 구휼하였다. 그리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전해진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강물이 범람할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회류정 언덕에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물길을 가리키면 성난 강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마을을 비켜 흘러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어서도 고향을 지키는 명길의 혼이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어느 여름밤 회류정의 한 젊은 선비가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그는 명길의 오대손으로 과거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닌 노인이 나타나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책 표지에는 상선약수상, 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품어라. 꿈에서 깬 젊은 선비의 눈앞에는 강물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듯 붓을 들어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갔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그 물결 속에 담긴 명길의 정신 또한 영원히 후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회류정의 현판은 비바람에 낡고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오늘도 강물을 따라 흐르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혹은 거센 경류에 휩쓸릴 때 잠시 멈추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순리를 따른다면 언젠가 반드시 단비가 내리고